시세가 10억인데 매물이 9억 원에 많이 쌓여있다. 그럼 가격이 빠져야죠. 근데 11억 원에 많이 쌓여있다. 그럼 가격이 빠지나요? 강남이 보통 신축이 30억, 40억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가가 30억, 40억인데 50억의 물건이 하나가 나와있든 100건이 나와있든 안 빠지겠죠. 네. 오히려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있는 쪽이 더 탄력받기는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기가 퍼지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1분기 지나고 한 4월 정도 되면 상급지와 상급지 쪽 여기서 가격이 신고가가 나와버리면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온기가 퍼진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의원님하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가 사실 상승한다 그러면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이잖아요. 자, 집값이 안 올라가면 전세 올려주면 돼. 어차피 내가 돌려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느긋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야, 아니다. 이게 전월세가 올라가면은 이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니까 차라리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복잡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전월세는 올라가지만 매매가가 좀 이렇게 주춤해진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매물이 엄청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매물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물량은 작년에도 서울, 수도권 혹은 전국 단위로 보시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 가격 흐름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은 계속 역대 최고치였는데 가격은 계속 회복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고가를 찍고 강남권도 마찬가지예요.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의 총량에 대한 추이를 보시는 데는 유효해요. 근데 이게 매물이 쌓이면 왜 가격이 안 빠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매물이 예를 들어서 시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시세가 10억인데 매물이 9억 원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럼 가격이 빠져야죠. 근데 11억 원에 많이 쌓여 있다. 그럼 가격이 빠지나요? 그 호가가 높다면 안 빠지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여주는 매물량은 매물 총량만 보이지 네. 얼마에 몇 건이 쌓여 있다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물 총량만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매물량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5년 정도 2020년부터 우리가 허위 매물 신고제 네.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과태료가 꽤 세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게 2020년 3분기부터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의 이제 매물량이 그래도 좀 유효한 거죠. 그 전에 허위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정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쭉 보시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 데이터는. 네. 네,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에서 유효한 부분들을 보려면 가격의 오르내림과 이 매물량의 증감 사이에 상관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못해도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실거래 통계도 2006년부터 찍히잖아요.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는 유의미해지는 거고 왜냐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볼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매물량은 테스트 상에서는 지금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많이 늘었으니까 떨어질 거다가 일단 전년도로 봐도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많이 물량이 나왔으니까 떨어질 거다라는 해석도 전년도로 볼 때도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1차원적인 해석. 매물이 빠지고 있다. 1차원적인 해석. 왜 네.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는. 생각한 가정이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건 도대체 얼마에 네. 몇 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강남이 보통 그 신축이 30억, 40억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매물이 2건이 나와 있어도 그게 10억에 나와 있다. 그럼 가격이 급전 직하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시장가가 30억, 40억인데 50억의 물건이 하나가 나와 있든 100건이 나와 있든 안 빠지겠죠. 네. 그 문제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결국에는 호가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추정하는 게 맞겠네요. 그것도 추정할 수 없죠. 저게 주는 의미가 뭔지가 아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아예 그냥 무시해야 된다.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 하나를 보고 뭘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량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네. 시세 동향을 보고 그 지역의 공급 동향을 보고 선호도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매물량도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빠진다 해석은 도대체 얼마에 이 매물이 나왔지
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데이터는 층층이 구분돼서 매물량이 통계가 나올 때까지는 그 유효한 해석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보시면 그 달 실거래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한 10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찍혀 있거나 뭐 12억 원일 때도 있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그런 구간에서 이 매물들은 얼마에 나와 있다까지 지표들이 세분화돼야 그때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거래가도 참 애매한 게 뭐 로얄동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좀 애매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서 사실 이건 이제 보조적인 지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불인입니다. 불인이 분들이 해석할 때 시세와 실거래가가 같은 개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그렇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거래가라는 건 특정 단지는 5년 동안 거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년 동안 거래가 없을 때 이 단지는 과거의 실거래가가 그 단지의 가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는 것들은 주변에서 거래되는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가들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세가 곧 실거래가라는 게 어떤 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의 문제는 거래가 많을 때는 뭐 서울 보시면 어떤 때는 40건도 넘다가 지금은 뭐 3,000건 찍을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현재 안 되고 있는 물건들, 이른바 이제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회전이 안 되는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시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또 그거대로 시세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럼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분위기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느낌은 아닌 거네요. 지금 뭔가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정체돼 건가요? 있었다라는 흐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희 통계가 아닌 부동산원 통계를 보셔도 시세는 빠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뭐 0.1이냐 0.2냐 이렇게 하다가 뭐 0.02, 0.04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됐던 거죠. 네. 서울은 그래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 이후에 네. 거래량은 확 줄었죠. 근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빠지고 있었는데 2월 들어서는 이제 신고가가 작년 흐름이랑 비슷해요. 연초부터 다시 또 강남권 올라가고. 중심으로 신고가 나오는 거를 최근 들어서 여의도, 네. 예, 목동 그리고 압구정 뭐 이렇게 쭉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견인 효과라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집을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마음이 조급하시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막 강남발 또 상승이 또 막 시작된다고 뭐 언론도 막 지금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살 동네가 또 오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또 조급하신데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뭐 마용성 뭐 이런 약간 한 칸 옆에까지는 좀 퍼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좀 그렇게 나오나요? 작년에 데이터를 보시면 강남 3구에서 시작됩니다. 신고가들이. 그러고 어디로 퍼지냐면 한강벨트로 퍼져요.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네. 지역들. 그리고 이제 희소성이 강한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 한강 뷰가 되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역대 최고 분양가 찍었던 포제스 한강이라고 아실 네, 거예요. 네, 네. 광진구 쪽에서 1억 한 3천 정도 했는데 웬걸 한 5대1 정도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 쪽에서 계약금만 20%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억, 40억 하는 그 물건들의 청약 경쟁률이 뭐 300대 1, 뭐 200대 1 이렇게 찍어버리거든요. 청약 경쟁률로 보시면 대기 수요가 풍부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로또 청약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비싸요. 근데 그 수요에 뭐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외곽지 쪽에 조금 중간 가격 이하에 해당되는 곳들은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이 온기가 퍼지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1분기 지나고 한 4월 정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사실은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1급지 쪽에서 정체되거나 혹은 빠져줘야 온기가 안 퍼지죠. 근데 1급지와 3급지 쪽 여기서 가격이 신고가가 나와버리면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키 맞추기, 갭 메우기, 온기가 퍼진다 뭐 이런 현상들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분기는 지나야 좀 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했는데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보면은 강남 쪽 막 가고 또 반대로 저 정책 자금 받는 뭐 6에서 막 9억 여기가 또 같이 가고 막 이랬었던 적도 있는데 올해도 좀 그런 움직임일까요? 뭐 밑에와 위가 같이 가는 뭐 그런 걸까요?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영끌 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영혼도 담보 가치로 인정을 해줬으나 이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영끌 자체가 안 된다는
대출이 거죠. 안 되죠. DSR 뭐 40% 규제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해서 40%를 넘어가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영끌이 되는 사람들이 영끌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가장 최적화된 자산을 누가 먼저 채가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영끌은커녕 더 담보 가치를 제시를 해도 안 해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그렇습니다. 줄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이제 그 하반기 때 한 대출 보시면 주택 수 한 채 있고 한 채 또 있네? 안 해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내가 무주택자라면 대출은 나오겠으나 원하는 만큼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작년까지의 트렌드는 지금 분양가가 가장 싸다. 이런 네. 트렌드였다면 지금 나오는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출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올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애초에 나오질 않으면 의사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생존권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주거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쾌한, 그러니까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게 유쾌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퍼져나간다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까요? 옛날처럼 밑에서도 막 같이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좀 저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는 쪽이 오히려 더 탄력받기는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 때문에 옆으로 퍼져나가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 수요에 의해서 오히려 원래 외곽지에 거주하시는 소득이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뒤로 빠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0% 빠져 있는 가격에서 고점을 회복하면 더 못 사거든요. 그때부터는 불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오른다는 보장 자체는 그때의 전망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봤을 때 지금 20% 빠져 있는데 연말 혹은 내년이 됐을 때 20%를 회복하면 수익률 개념에서 보면 20%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근데 대출은 계속 틀어막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전월세는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용과 선진국처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 비용과 내가 주거비에 쓰는 비용이 비등비등해지는 결과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집에 살면서 원리금 내는 게 편할 거야?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게 편할 거야에서 취사 선택만 남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슈는 주택은 필수제는 꼭 아니다. 필수제는 아닐 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매매가 필수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단 주거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 관점에서는 여전히 필수제인 거죠. 텐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전세나 월세가 상대적으로 싼데 뭐하러 집을 사서 대출을 뭐 수십 년씩 갚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수십 년 네. 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기의 주거비 같은 거 개념을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는 어디서든 내야 예, 되니까. 뭐 이건 사실은 공통사항인데 공과금이 굉장히 저렴한 국가에 또 속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과금도- 유독 싸요. 예, 네. 공과금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그 개념에서 보셔도 주거비는 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집값에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월세를 때려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또 전세에서 또 얼마 이런 식이니까 네. 좀 싼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를 견제하는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거죠. 네. 전세가 견제를 해줬는데.